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자본변동표. 한마디로 말하면 재무제표의 5번째 나오는 바로 자본변동표가 되겠죠. 이 자본변동표는 바로 회사가 가지는 자본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나타내며, 우리 책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책에서 자본변동표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과 우측을 갖다 가만히 보면 바로 양식에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자본변동표가 쭉 나오는 내용 속에서 이쪽과 이쪽을 갖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잉여금을 갖다 배울 때 자본변동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잉여금 이야기가 쭉 연결이 되는데, 원래의 자본금이 얼마였느냐, 원래의 자본금이 얼마였느냐가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되죠. 두 번째는 자본잉여금입니다. 자본거래로 통하여 자본의 분살로 자본이 늘어난 부분이 어떤 거지? 자본잉여금이 그 다음 나오죠. 근데 우리가 보통 잉여금 얘기할 때는 자본잉여금 다음에 이익잉여금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자본의 조정으로 들어간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잉여금 체제를 갖다 배울 때와 이 자본변동표를 갖다가 나열할 때 방법에 차이점이 있다. 이익잉여금은 어디 가죠? 맨 끝으로 간다는 거.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내용이 되고, 그 다음 기타 포괄이 나오죠.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익잉여금이다. 여러분이 조심해줘야 될 건 바로 요 자본에 대한 변동표의 경우는 이 배열에 있어서 원래는 자본금 나오고 난 다음에 자본잉여금 나오고 이익잉여금 요 사이에 들어가는데 요게 맨 뒤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배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본변동표 표를, 우리 책에 있는 표를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20, 예를 들어서 몇 년, 맨 먼저 보고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일종의 기초가 되겠죠. 기초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20 뭐가 되느냐. 변동표가 쭉 나오면 뭐가 되느냐. 그럼 기말이 어디에 됐죠? 이 표 사항을 갖다 쭉 우리가 여기서 기초의 사항들, 그 다음에 뭐가 되냐, 기말의 사항을 갖다 우리가 쭉 적어준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쭉 나가서 마지막 최종 어디 됐냐 그럼 20 만약에 2년에 가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일람표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자본이 자본변동표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자본변동표의 이야기에 여기 자본변동표가 될 때는 반드시 양식을 갖다, 스타일을 갖다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쑥 지나가기 쉬운 영역이다 이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부위는 뭐 그냥 자본잉여금, 잉여금은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뭐 그리고 뒤쪽에 나오겠지 이런데, 절대 여기서 조심할 거는 자본구조 속에서 여러분이 잉여금을 갖다 뒤쪽에서 배울 때는 잉여금은 자본이 나오고 자본잉여금 나오고 이익잉여금 나오고 그 다음 자본의 조정, 기타 포괄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단 말이야. 어디에서 통상 잉여금을 갖다 배열할 때는 그렇게 배열하죠. 근데 여기는 어떠냐, 자본 쪽에 속하는 영역을 갖다 쫙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갖다 맨 뒤에 두고 있다는 게 바로 자본변동표의 특성의 유의점이다 하는 스타일을 첫째 유념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책 속에 있는 내용과 뒤쪽에 자본이 뭐가 되냐, 잉여금 쪽에 배열하는 배열의 순서에 있어서 보통 여기에 자본잉여금 뒤에는 이익잉여금이 들어가지만 이건 뒤쪽으로 가서 오히려 우리가 자본의 변동 속에서 이익잉여금을 갖다가 우리는 분리한다는 걸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여기는 바로 기간. 중요한 이야기는 요건 배열을 갖다 우리가 생각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 어떻게 기간이 나오느냐. 이 기간에 있어서 항상 뭐가 되죠? 기초가 나오고 기말이 나오고 기초가 나오고 기말이 나와서 최종적 현재 어떻게 자본이 구성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표를 자본변동표라 부를 수 있다 하는 이야기에 양식의 역점을 두면 된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 여러분이 유념해야 될 이야기다. 그래서 잉여금 체제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잉여금의 체제를 갖다 우리가 배울 때 이야기의 배열과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자본의 변동표의 제열의 형태에서 차이점이 뭐냐, 바로 이게 자본잉여금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나오지 않고 자본에 관련된 사항이 쭉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이익잉여금이 나오게 되고, 잉여금 체계에서는 어디 되느냐, 바로 자본잉여금 뒤에 이익잉여금이 나온다라는 배열의 순서에 역점을 둔다는 게 유념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매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의와 자본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자본의 구조가 어떠냐, 자본의 구조가 어떤 구조를 가졌느냐, 자본의 구조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의의는 바로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어떤 약간 변화의 사항, 자본의 변화의 사항을 갖다가 예를 들면 그러면 상황하게 상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상세히 의해졌냐 그러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본 변동표가 있어야 되고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 잉여금 체계 구조와 조심해서 비교하라 그러는 거고 양식 스타일은 어떠냐 바로 여기는 이런 이야기 이걸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회계에 있어서 기타 재무정보 한마디로 말하면 정보를 주는 게 회계학이라고 했죠. 그러면 재무정보라는 말은 바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정확한 정보를 좀 더 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준다. 그런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럼 앞에 배웠던 5가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BS, IS,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 그 다음에 주석에 들어가는 잉여금 계산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5가지를 배웠단 말이야. 그 이외에도 만약에 재무에 대한 정보를 갖다 추가적으로 더 주고 싶다 그럴 때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 맨 먼저 주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기는 말 그대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확실하게 이해되느냐 그러면 내용을 갖다가 이해되느냐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달아준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연적 설명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알아두면 됩니다. 부연적으로 더 설명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는 우리가 그 자본 변동표 이야기는 여기에 살짝 지우고 여기 내용을 갖다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갖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BS라는 어떤 표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BS가 되기 위해서는 BS라는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바로 기업 주체설의 이야기, 이 BS의 주어가 누군가 하는 회사 이름이 반드시 나와야 되죠. 그리고 언제, 현재 이런 사항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매도를 며칠, 현재 이 3가지가 들어갈 때 우리는 재무제표 BS가 가지는 규격을 반드시 이수했다. 이 3개 중에 어느 것이라도 누락이 된다면 BS로서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합법적인 소위 지위를 가지기가 어렵고 BS의 3대 요소는 바로 BS란 명칭 그리고 누구니 그리고 언제니 하는 요걸 갖다 반드시 명시한다 그러는 것도 한 번 더 우리가 복습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 BS에 있어 쭉 여기에 자산이 적히는데 여기에 토지가 나왔다. 예를 들어 제주에 몇만 평짜리 또 땅을 갖다 가지고 있다는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땅이 소송에 걸려서 현재 뭐가 되느냐 그러면 법원에 소송 중이다. 이럴 때는 여기에다 토지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고 1번 남발을 붙여줍니다. 또는 뭐 1번이 아니면 2번 뭐 이런 번호가 있겠죠. 이 토지에 대하여 자세히 그 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됐냐 부연적 설명을 해준다 이겁니다. 재무제표 밑에다가 현재 이 제주도 땅은 평당 얼마 나가며 소송에서 승률은 어느며 어떤 법인에게 이 소송 사건을 맡겼느냐 하는 구체적인 토지에 대한 부연적 설명, 이 부연적 설명을 해주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하죠? 풋노트, 소위 말해서 주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주기는 한 번 더 어떤 내용을 슈얼하게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부연적 설명 요인을 갖다 얘기하며 재무제표 BS나 IS나 현금으로 표현한 여하튼 재무제표 밑에다가 어떤 사항에 대하여 특이한 사항을 갖다 자세히 부연적 설명 눈에 들어오게끔 바로 얘기해주는 게 뭐가 되냐 주기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는 KIFRS를 갖다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한국이 채택한 뭐가 되냐 IFRS에서는 주석이 바로 잉여계산서를 갖다가 얘들냐 포함해버리는 잉여계산서를 포함해버리는 주석이 독립적으로 뭐가 되냐 재무제표 올라갔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KIFRS는 잉여금 계산서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했는데 현재는 주석 속에 포함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변화사항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부속명세서가 있다 이거죠. 부속명세서 이건 바로 재무제표에게 의해드는 첨부되는 서류로서 재무제표에서 첨부된 서류다. 이거 첨부된 서류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첨부된 서류. 재무제표를 갖다 역시 도와주기 위한 첨부된 서류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용을 갖다가 뭐 주기라든가 주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하여 다 나타내면 되는데 그거로도 안 되는 이야기들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뭐 만약에 에어컨이 몇 대가 있다. 그 다음에 컴퓨터가 몇 대가 있다. 또는 여기 뭐가 선풍기가 몇 대가 있다. 뭐 여러 가지 부속 만약에 명세가 있다면 이런 설명서 한마디로 말하면 부속 뭐가 되느냐 하면 여러 가지 뭐가 되죠. 바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들냐 명세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적어준다. 그럴 때 이게 뭐가 되죠? 하나의 바로 부속 명세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이런 걸 표로 나타내기는 어렵다 이거죠. 이럴 때 예를 들어 냉장고가 몇 개 있다, 세탁기가 몇 대 있다, 그 다음에 뭐 컴퓨터가 몇 대가 있다, 또는 뭐 복사기가 몇 대 있다 이런 부연적 의의들은요 바로 내용들 이런 걸 부속 명세서라고 불러주고 여기에서 조심할 건 바로 주석이라는 이야기. 이 주석이
옛날은 뭐가 되느냐 그럼 기타 정보였는데 현재 KIFRS에서는 잉여금 계산서 내역을 포함하는 하나의 재무제표로 등단하게 되었다 하는 것도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는 바로 3절에 나오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IF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FS라고 하죠. Financial Statement. 한마디로 말하면 정보를 알려주는 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요 몇 가지가 있어? 5가지. 그리고 부속적인 게 모두 몇 가지가 있어? 주기라든가 부속명세서. 주기와 부속명세서.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며 5가지는 뭐니? 그럼 B에서 I에서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잉여금 계산서인 여기에 나오는 뭐가 되냐? 주석. 그리고 자본변동표. 이 자본변동표와 잉여금 배열할 때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는 자본잉여금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나오지 않고 자본상이 쭉 정리되고 이익잉여금 사항이 나온다는 걸 우리 표를 통해서 우리 교재의 표를 통하여 일일이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책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며 한 번 더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며 이제 이까지가 뭐였죠? 바로 부기를 나타내는 기본 이론. 바로 어떻게 회사에 일어나는 수많은 정보를 갖다가 재무제표화해서 바로 나타내느냐 하는 얘기까지의 기초 이야기, 부기 이야기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이런 재무제표 속에서 맨 먼저 이제 BS에 대하여 만약 이런 이야기를 갖다 정리를 하고 자 4절의 이야기부터 이제 쭉 나가는 회계학이라는 어떤가 회계학이라는 어떤가를 이미 선생님이 재무제표 이야기하는 OT에서 맨 먼저 이야기할 때 제가 제시를 했던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우리 장르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장르금 바뀌는 내용은 어떤가를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하고 진행을 갖다 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지금까지는 뭐였느냐 그러면 회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경제적 사건, 이벤트를 경제적 사건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첫째는 거래냐 거래가 아니냐 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상식적으로는 거래인데 부기상의 거래가 아닌 게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건저당을 설정한다, 계약을 하다, 약속을 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보면 거래인 것 같지만 절대 변동이 없는 자본의 변동이 없을 때 수반하지 않으면 거래가 아니다 그런 얘기했죠. 예를 들어 특히 담보를 설정하는 건저당 설정의 경우는 상식적으로는 거래이지만 부기상의 거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부기상의 거래가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상식적으로는 거래가 아닌데 부기상 거래되는 거 화재가 났을 때 거래가 일어났다고 누가 말합니까? 홍수, 지진 이런 것들도 다 또는 감가상각 우리는 얼핏 보면 거래가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부기에서는 거래로 본다는 거고 상식으로나 부기상으로 볼 때 다 거래가 된 건 매매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일어나면 이 거래를 갖다가 어떻게 됐냐 룰에 의하여 하나의 재무제표 우리 5가지 배우고 부연적인 게 2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자본변동표까지 하고 그 다음 추석을 뺀 주기 부속 명세서까지가 바로 뭐였느냐 2가지의 부속이라 그랬죠.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생산적 측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산적 측면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생산적 측면이 뭐였느냐 부키핑이라는 부기였다. 이렇게 우리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봐주면 되고 4절부터는 뭐가 되느냐 이 FS마다 내용을 갖다가 심도 있게 들어가자. 그래서 FS 속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가 되느냐 BS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BS에는 자산이 있고 여기에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단 말이야. 여기서 심화학습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산은 도대체 어떤 게 문제니? 심화학습의 자산에 대한 문제.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기에 3절이 끝난 다음에 1절부터 3절까지였다면 여기는 4절에 가면 바로 자산에 대하여 심화학습을 합니다. 다음에 부채가 나오죠. 부채가 나오면 그건 뭐가 되느냐 그럼 여러분 잘 아는 5절의 이야기.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이 뭐가 되느냐 6절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요 3가지에서 BS에 대하여 심화학습 들어가는 거. 여기서부터 활용적 측면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여기가 생산적 측면이었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부터는 뭐가 되느냐 4절부터는 어떻게 활용하죠. 활용적 측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활용적 측면. 그래서 심화학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4절은 자산이 어떤 거니? 예를 들어 감가상각이 어떻고 상품의 재고가 어떻게 들어오는 데 따라 성입이 어떻고 후입이 어떻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 활용적 측면이 되겠죠. 또 부채가 얘기가 되면 부채는 사채는 어떤 거냐 또는 부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자 사채를 갖다 상환할 때 일어나는 문제는 뭐냐 또 아까 말하던 자본은 어떻게 늘어나느냐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은 어떤 거냐 아까 자본변동표와 약간 언급을 갖다 했던 부위들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8절에 가면 바로 BS로부터 파생된 자본이 늘어나는 부분, 우리가 같은 쪽 수익이라고 그랬죠. 자본의 반대쪽은 자본을 까먹으니까 비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7절에 가면 수익과 비용이라고 하는 이야기, 비용과 수익을 갖다 나타내는 게 뭐가 되느냐, 7절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느냐, 회계에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제도, 시스템. 이 제도나 뭐가 되느냐, 그럼 이런 이야기가 뒤에 8절에 가게 되면 나온다. 그래서 요까지가 뭐가 되느냐, 회계학이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들어가는 이야기는 바로 회계학에 대한 내용, 활용적 측면의 이야기를 하겠다. 그럼 아까지 우리가 주기와 제보에 대한 뭐가 되느냐, 정보까지 이야기한 건 뭐였느냐, 푸기였다. 푸기였고 1절부터 3절이었는데 4절부터는 이제 심화학습으로 들어가며 활용적 측면 들어가며 자산은 도대체 어떤 게 있느냐, 자산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파헤쳐가며 진행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바로 여러분 책 속에서 바로 4절 자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절 자산을 우리가 봐주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4절 자산을 보면서 이제 자산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알지만 자산에는 바로 두 가지가 있다. 자산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을 갖다, 가치를 갖다 우리는 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를 크게 만약에 나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화폐성과 비화폐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자산부터 들어가며 이야기를 갖다가 소개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같이 소개하면서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자 이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연결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표를 딱 보게 되면 뭐가 됩니까? 바로 화폐성과 비화폐성이다. 화폐성은 그야말로 시간이 경과되어도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들. 내가 만 원짜리를 갖다가 만약 지폐를 나의 주머니에 가지고 있다면 영원히 만 원입니다. 이렇게 변동이 없는 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화폐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비화폐성이다 그럴 때 비화폐성은 화폐가 아니라 시간이 경과되면 가치가 변화되는 것들. 내가 땅을 갖다 평당 5만 원씩 주고 제주의 땅을 20년 전에 사두었다면 지금은 평당 100만 원 나간단 말이야. 그럼 그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죠.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비화폐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폐성의 대표적인 얘기라면 바로 뭡니다 이거죠. 돈을 갖다 얘기할 때 돈은 영원히 내가 만 원짜리 지폐를 20년 전에 가지고 있는 걸 지금 가지고 있다, 만 원입니다. 그럼 화폐성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시간이 변화되어도 항상 일정하게 픽스하게 고정되어 있는 거. 이 대표적인 예는 어떤 거죠? 대다수 당좌 자산, 즉각 현금이 되는 자산. 그리고 내가 지분을 가지면 남에게 투자를 했다면 투자 자산, 투자의 원금. 이때 투자 자산은 선생님, 투자 자산도 가치가 변동되잖아요. 맞아, 투자 자산도 주식이나 올라가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투자에 뭐가 되느냐, 원금에 대한 이야기는 그대로입니다. 그럼 여기 따른 부수적인 여러 가지 이자나,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지분이나 이런 이야기는 그 부수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고, 여기 말하는 이야기는 바로 투자 자산의 원금. 원래 투자했던 금액은 변동이 없다 이거죠. 내가 100억을 투자했다, 어떤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자나 지분권이나 매기마다 손해에 대한 어떤 배상이나 이런 보상은 따로 오란 말이에요. 따로. 여기 말하는 투자는 뭐가 되죠? 바로 원금인 100억을 얘기한다 이거죠. 그럼 이 원금의 100억은 어떻죠? 그대로 변동 없이 100억이라는 게 고정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 당좌는 판매 활동 없이도 즉각 현금이 되는, 유동자산 속에 즉각 현금이 되는 여러 가지 예금. 이제 당좌 자산을 여러분하고 배웁니다. 즉각 돈이 되는 것들은 거의 여기 되죠. 변동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투자 자산 같은 경우는 원금에 대한 부위, 투자의 원금. 물론 거기에 대한 지분이나 여러 가지 권리나 행사나 이자나 이런 거 등은 별도로 보기 때문에 원금은 변동이 없다. 이건 바로 화폐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화폐성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 재고자산. 내가 땅을 사뒀다. 그럼 제주도 땅을 샀다면 제주도 땅값은 항상 오해되죠. 인플레이션을 동원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가 될 거 아니냐. 그럼 이건 뭐가 되죠? 비화폐성이야. 가치가 변동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다. 형태가 있는 겁니다. 건물을 샀다.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 형태가 있는 것 중에서 기기를 샀다. 이럴 때 이건 바로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예를 들어 감가상각, 가치 하락이 일어나죠. 이와 같이 가치의 변동이 있는 걸 비화폐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무형자산, 대표적인 게 무형자산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굿윌이다.
보통 건자로 끝납니다. 건. 또는 아니면 무슨 비로 끝납니다. 뒤에 이미 개정 배울 때 얘기했죠. 바로 이 영어권이다 이겁니다. 영어권. 영어권을 영어로 말하면 굿일이다. 굿은 좋은, 위는 미를 나타내는 형용사. 장래가 촉망이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권리금을 줄 때 영어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영어권은 건자로 끝나면서 보통 어떠냐 그러면 가치가 왜 되죠? 자꾸 바뀌게 되죠. 내가 예를 들어 권리금을 1억을 주고 사는데 내가 더 만약에 장사를 잘한다. 그럴 땐 권리금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1억을 주고 권리금을 주고 샀지만 장사가 폐망에 가깝다 그러면 권리금은 사라져버릴 수 있다 이거죠. 이와 같이 가치의 변동이 일어나는 걸 비화폐성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그게 자산 속에 들어갔을 때 화폐성과 비화폐성이라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논하며 이제 여기 나오는 당좌자산이 어떤 거니? 이거부터 들어간단 말이야. 투자자산이 어떤 거니? 그리고 여기에 재고가 어떠니? 유형이 어떠니? 무형이 어떠니? 이런 순서대로 앞으로 자산을 우리가 쭉 심화학습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화폐성과 비화폐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고 순서는 어떻게 되죠? 화폐성에 대한 당좌를 먼저 이야기하겠다. 즉 판매 활동 없이도 즉각 돈이 되는 당좌자산. 그리고 바로 타회사를 지배하거나 이자나 지분을 가지겠다. 투자자산 두 번째. 그리고 이제 형태가 있는 재고자산. 바로 상품류가 재고자산이라 그러겠죠. 그리고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 영업에 필요해 쓰이는 토지나 건물이나 뭐 여러 가지를 유형이라고 하죠. 그럼 마지막에 뭐가 되죠? 무형, 형태가 없는 자산을 순서대로 우리가 배우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더 얘기가 된다 그러면 여기 빠졌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냐? 기타 비유동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은 어떤가? 6가지 자산을 갖다 배열할 때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 속에서 기타 비유동은 어떤가? 여기는 살짝 빠졌지만 우리는 얘기를 하면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마지막은 이쪽과 이쪽 두 가지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게 상황에 따라서 비유동을 여기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자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맨 먼저 나오는 당좌자산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자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잘 알지만 당좌다 이라는 말은 당좌는 그야말로 즉각 바로 판매 활동 없이도 내가 현금이 되는 유동성이 가장 큰 자산이 뭐가 되죠? 당좌자산이다 하는 이야기인데 당좌자산은 어떤 걸 갖다 우리가 당좌자산이라 불러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럼 맨 먼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로 뭐냐? 캐시, 현금이다. 여러분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돈. 이 돈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한국은행에서 만든 돈은 한국에 있으면 반드시 써야 됩니다. 미국은행에서 만든 돈을 미국 국토에서는 반드시 쓰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강제성을 지닌 뭐가 되느냐 그럼 돈. 이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현금이라고 얘기하죠. 강압적으로 반드시 우리는 현금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현금은 반드시 정부가 왜 되느냐 그러면 언제라도 사용해야 될 수 있는 권한을 준 강제 뭐가 되죠? 집행권을 가지는 돈. 이게 바로 현금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은행에 가서 언제든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요구불 예금. 이 요구불 예금은 냉정히 얘기하면 뭐가 되냐?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냐? 당좌 예금이다.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수표를 발행하기 위하여 내놓은 당좌 예금은 요구불 예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 이거죠. 요구불 예금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요구불 예금이 이제 쭉 있는데 이건 당좌 예금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당좌 예금은 통상 뭐를 가지고 얘기를 인출을 합니까? 수표를 가지고 인출을 한다. 바로 기업이 수표를 발행하기 위하여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삼성이 일일이 현찰로 거래할 수가 없죠. 통장에 넣어놓고는 수표를 발행해서 준다. 그럼 이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요구, 언제라도 요구하면 받는 예금이다 이거죠. 그럼 또 기업은 그렇다면 이건 뭐가 되냐? 보통 예금이 있겠죠.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일반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예금들, 여러분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만약에 통장을 가지고 있다, 또는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뭐가 되냐? 통장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되죠. 자유인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이 두 가지가 어디에 속하느냐 이거죠. 언제든지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예금, 요구불 예금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죠. 그 이외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알지만 현금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쭉 배우는데 현금성 자산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현금과 같은 현금성 자산. 이 현금성 자산은 보통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는데 3개월 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개월 내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돈이 될 수 있는 것들.
3개월 내에 현금이 가능한 자산을 우리는 현금성 자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이따가도 우리가 배우지만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속에서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이 나오죠. 이 원래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저축성예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3개월 내에 바로 남았다. 이럴 때는 뭐가 되느냐 현금성 자산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은 원래 어떠냐에 따라 3개월 내에 바로 1개월에서 3개월 내가 뭐가 되느냐 그럼 만기가 된다. 이럴 때 만기가 되면 이건 뭐가 되느냐 현찰로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게 만기가 예를 들어서 1년 내다 1년 내다 그럴 때는 이건 뭐로 보죠? 유동자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유동자산에 속하는 뭐가 되느냐 분주로 봐야 된다. 그러면 1년 후가 뭐가 되느냐 만기가 된다 이럴 때는 뭐가 되느냐 이건 바로 일종의 뭐가 되죠? 유동은 1년이었다면 비유동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1년 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경우는 얼마 만에 돈을 돌려받느냐 은행으로부터 언제 돈을 돌려받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거죠. 만약에 3개월 내에 만기가 된다 그러면 3개월 내에 은행에 찾아가가 만기가 되어 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이때는 뭐로 봐야 되죠? 현금성 자산으로 본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만기가 1년 내다 이러면 이건 뭐냐 그러면 유동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유동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근데 1년보다 더 먼 2년이나 3년이다 그러면 이건 이때는 뭐로 봐야 되죠? 비유동으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예 만약에 현금성 자산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3개월 내에 속하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거고 바로 언제라도 즉각 3개월 내에 되는 국공채 또는 상환우선주 뭐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느냐 또는 환매채 초단기 수익증권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의해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알면서 이야기를 갖다 진행하자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먼저 현금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가만히 보며 현금은 어떤가 현금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한번 내려보자 이거죠. 현금은 어떤 걸 현금이라 그러느냐 하는데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돈은 어디에 속하죠? 현금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리고 이 바로 현금은 강제 뭐가 되느냐 그럼 집행력을 가진다. 강제 통용력을 가진다. 법적으로 강제성을 가집니다. 내가 예를 들어 어디 구문가게 가가 라면 하나를 갖다 먹었다 이겁니다. 배고프니까 먹고 난 다음에는 주인에게 돈이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나는 돈 안 받겠어. 한국은행에 나온 돈을 안 받겠어. 그럼 그 사람 구속입니다. 한국은행에 발행한 돈은 반드시 한국은행의 땅에서는 써야 돼. 이걸 뭐라 그러죠? 바로 커런시 또는 캐시 통화다. 법적 강제성 영역 법적 강제 통용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 발행한 돈은 한국에 있으면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안 받겠다. 네가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서 아르바이트 해라. 그리고 돈을 안 받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 몸으로 떼워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현금의 뜻은 뭐가지죠? 반드시 한국은행에 발행한 돈은 법적으로 강제 통용력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안 받으면 구속입니다. 예를 들어 라면 한 번 먹고 주인이 너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 아르바이트 해야 돼. 이렇게 강제 부인을 시킨다면 바로 강제 집행 통용력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현행범으로 잡혀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력한 돈의 힘. 미국 땅에서는 미국에 나온 뭐가 됩니까? 달러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이게 바로 현금이다. 현금이 가장 먼저 뭐가 되죠? 그렇죠. 유동속이 1번 타다. 그럼 이제 여러분 잘 아는 통화. 그 나라에서 쓰는 돈, 현금과 같은 말이죠. 그럼 통화에는 여러분 잘 알면 지폐나 동전.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동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00원짜리, 100원짜리, 뭐 50원짜리, 10원짜리. 뭐 이런 거 잘 쓰지 않지만 이거 동전은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지폐 같은 경우는 이제 5,000원짜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가 됩니까? 만원짜리. 그럼 이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뭐 5만원짜리까지. 이 5만원짜리까지. 이런 돈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지폐라고 부르는데 이걸 전부 묶어서 뭐라 그러죠? 통화라고 부르고 통화는 넓은 범주에 볼 때 바로 현금이다. 그리고 이 통화는 법적 강제 통용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아까 제가 미리 먼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법적 강제 통용력, 이게 통화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통화와 버금가는 정서. 통화에 바로 뭐가 되느냐? 아까 통화는 가장 1번 통화는 지폐나 동전.
이거는 바로 강제 집행력을 가진다고 했죠. 그다음에 통화와 똑같이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얘기하고 회계에서는 바로 현금으로 치는 게 어떤 거냐. 이건 이미 개정광 분류론 할 때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 언급이 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왜? 이건 기초 원리이기 때문에 회계학을 전공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섬세하게 의되느냐 터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의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거냐? 자기합수표. 이 자기합수표는 뭐죠?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해서 언제라도 은행이 오면 돈을 줘. 그래서 여러분 큰 수표를 갖다가 볼 때 아마 지금은 5만원짜리가 나와서 수표의 사용도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옛날에 5만원짜리 집회권이 없을 때 여러분 자기합수표 그리고 10만원짜리 자기합수표 10만원짜리가 굉장히 만원짜리를 10배 하니까 의외되죠. 통용이 많이 되죠. 이럴 때 자기합수표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해. 은행이 지급을 보증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합수표를 굳이 자기합수표를 할 것 없이 현찰과 같이 봐도 된다 하는 얘기가 됐죠. 그 다음에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이건 기업끼리입니다. 남이 발행한 그리고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건 타인이 발행할 때를 동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전 발행 그럴 때 동전 발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수표는 수표인데 누가 발행했느냐 동전 발행 이런 말이 나오면 바로 타인을 얘기합니다. 그럼 요거 반대되는 당전 발행이라는 말이 나오죠. 당전 발행. 당전 발행 만약에 예를 들어 수표 이럴 때는 이건 뭐가 되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누가 발행했지? 동전이냐 당전이냐 그런 이야기를 역정을 둬야 되죠. 동전은 바로 타인 나를 주위로 움직일 동자로 생각해 주세요. 그럼 이건 뭐냐? 남이 발행한 수표는 언제라도 은행에 가면 뭐가 되죠? 즉각 현금과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찰로 본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당정은 자기야. 내가 수표를 발행했단 말이야. 그러면 나의 당좌예금에서 내가 은행에 기업을 하기 위하여 예금시켜 놓은 것에서 빠져나가게끔 유인되는 이거는 뭐로 봐야 되죠? 바로 당좌예금으로 본다 그러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보는데 이거는 뭐로 보냐? 당좌예금 계정으로 봐야 된대. 동정은 타인, 움직일 동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주위로 움직이는 사람 누구? 타인. 나를 빼고 나면 다 타인입니다. 반면에 당점은 나를 얘기한다. 이 점을 유념하면 되죠. 그래서 남이 발행한 수표는 언젠간 바로 현찰 교환하니까 현금으로 보지만 지가 수표를 발행할 때는 당좌예금 계정에서 빼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가계수표. 요즘 많이 쓰지 않습니다만 삼성이나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수표 용지를 받아가지고 예금에서 일일이 현찰로 바꾸지 않더라도 바로 수표를 발행하는 가계수표. 이것도 역시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현찰로 봐야 될 거 아니냐. 또 여행을 가기 위한 여행자 수표. 여행자 수표 역시 어디 되느냐? 현찰과 같은 거다. 받는 사람으로 볼 때는 외국에 온 여행자 수표를 우리가 즉각 현금과 교환이 가능하니까 현찰로 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송금한. 송금한은 어디를 통하여? 이거 조심해야 되는 바로 송금한은 뱅크, 여러분들 잘 아는 뱅크입니다. 은행을 통하여 오는데 계좌이체 때문에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옛날은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 돈을 보내기 위하여 은행에 가서 자기 구좌에서 이런 걸 갖다 보내는 거. 예를 들어 우리가 요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만기가 우편한 이건 우체국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요거죠. 은행을 통하여 보내는 돈은 요게 송금환이라고 불러주고 우체국을 통하여 보내는 거. 예를 들어 누가 기lum사가 있다 이럴 때 자녀가 결혼한다 그럴 때 대구에 있는 사람이 친척이 서울에 있는 친척에게 돈 보낼 때 우체국을 통하여 돈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 축하금을 보낸다. 이럴 때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편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은행을 통하여 보낸다 그러면 이거는 옛날에 송금환인데 송금환은 요즘은 계좌이체가 있어서 친구들 간에 둬야 되니까 통장을 알려주면 통장에다가 여러 가지 기lum사에 대한 뭐가 됩니까? 경조비를 보내는 이건 바로 송금환이 되고 우체국 통화는 우편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만기는 약속의 날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날짜는 만기라고 하죠. 공채, 사채. 여러분 잘 알지만 국가나 정부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갖다 우리는 공채라고 불러주죠. 사채는 회사가 발행한 사채. 잘못하면 사채를 갖다 고리 대금업자 동네에 다니면서 찌라시 뿌리가 돈 장사하는 그 사채를 얘기하는 건 개인 사자입니다. 여기에 사자는 뭐가 되죠? 바로 회사 사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를 알아두고 이거 바로 이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표. 만기가 된 이자표. 현찰과 같은 거죠. 지정된 은행간 바로 돈과 교환이 되니까 현찰로 본다. 그다음에 기한이 도래한 약수금, 환능.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약수금은 두 사람이 시작을 약수금이라고 그랬습니다. 환능은 세 사람이 시작이다. 그리고 제가 이미 개정광 분류론 할 때 얘기를 했고 복습이 되는 거죠. 약수금 말 그대로 내가 너에게 돈 줄게. 그리고 이건 발행자와 뭐가 되느냐 그럼 받는 수치인 둘이 뿐이야.
그러나 예를 들어 환남은 A가 B에게 돈 줄고 있어. B가 C에게 돈 줄 거 있어. 그러면 B가 얘느냐 A야 나에게 줄 돈을 C에게 줘래. 그럼 이 사람 제시하고 여기에 맞는 둥글게 굴러간다. A는 B에게, B는 C에게, C는 A에게 맞물려 돌아간다. 이런 관계가 될 때 둥글 환자를 써서 환음이다. 그런 얘기를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바가 있고 복습이 돼야 되죠. 그다음에 정부가 직업 통지를 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몇십 년 의해됐냐 감옥살이 시켰다. 나중에 무죄다. 그럼 그 사람 의해 되죠. 정부로부터 매덕의 돈을 갖다가 보상을 받아야 되지. 그러면 정부의 통지서 정부가 돈을 줘라 하는 통지서를 그 사람이 받았다면 받는 순간 그는 현찰과 교환이 가능하니 뭐로 본다? 그렇죠. 현금으로 본다. 이런 용어는 다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 배당이 결정된 배당, 주식의 배당권. 정부는 뭐가 됩니까? 기업은 12월 31일이 될 때 항상 뭐가 되냐 그러면 12월 31일 날 결산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돈을 갖다 벌었다. 물론 여기는 주식회사가 대표적이겠죠. 컴퍼니다 말이야. 그러면 2월달 가서 2월 한 10일쯤에 뭐가 되죠? 주주총회를 합니다. 주주총회를 하면 이익을 갖다 어떻게 배당을 갖다 줘라 하는 결론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 3월 한 10일쯤에는 뭐가 되죠? 배당을 갖다 해야 되냐고 하면 바로 배당을 지급한다. 배당 지급한다 말이야. 이렇게 보통 이제 주식회사의 경우는 12월 말일날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얼마 줄 것인가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 배당을 지급하는 건 3월쯤에 지급한다. 이게 바로 연중 프로그램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배당권을 받은 사람의 주주의 경우는 그 돈이 배당 날짜에 가서 돈을 받으면 되니까 배당권은 뭐와 같아? 현찰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를 현금으로 본다라는 걸 여러분 아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학을 공부한다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거 대충 넘어가면 뒤에가 대충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밀하게 하나하나 특히 개정과목 분류로는 선생님은 기초에서 굉장히 강조해가 앞부분에 개정 분류를 함하고 또 여기 와서 강의하고 있다. 그런 걸 알고 정리를 잘해달라는 얘기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요구불 예금. 말 그대로 언제든지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란다. 자, 여러분들 그럼 요구불 예금은 어떤 거냐? 두 번째로 우리가 봤을 때 현찰에 가까운 자유롭게 해야 되느냐? 돈이 현금성을 지닌 내용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가 뭐가 되느냐? 요구불 예금이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요구불이라는 말의 뜻에 무슨 말이냐? 요구하면 언제라도 받을 수 있는 예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요구불 예금을 쉽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요구불 예금은 말 그대로 요구하면 상대로부터 언제든지 빨리 받을 수 있다. 즉각 받을 수 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구불 예금이라고 한다. 그럼 요구불 예금의 대표적인 이야기 앞에서도 얘기했죠. 당좌예금은 뭡니까? 기업이 수표를 발행하기 위하여 돈을 갖다 은행에 넣어놨을 때 바로 여러분 당좌예금이란 말이에요. 이 당좌예금은 수표를 가지고 인출을 한다 그러는 거 앞에서 얘기를 했죠. 다음 두 번째 뭐가 되냐? 보통 예금은 뭐를 통하여? 요거는 기업이라고 본다면 요거는 기업이 보통 어떻습니까? 돈을 보관하는 방법에 당좌예금을 가진단 말이야. 그러면 개인은 어디에 되느냐? 그럼 통장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인출이 되죠. 통장을 가지고 나도 은행에 예금을 갖다 놔놓으면 집에서는 분실할 위험이 있으니까 은행에 통장이 이어두면 통장을 가지고 요건 개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는 당좌예금이나 보통 예금의 차이점은 기업의 수표냐 아니면 은행에 통장을 가지고 찾느냐 이 두 가지는 언제라도 바로 즉각 돈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거의 여야 되죠. 이자가 없다. 그 이자가 없죠. 매일 언제 찾아갈지 모르니까 은행을 볼 때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 두 가지를 언제나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예금, 요구불 예금이 바로 첫 번째 당좌자산에 즉각 돈이 되는 자산이 두 번째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금과 같은 현금성, 현금의 성격. 이때 성이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성격이라는 말을 갖다가 여러분이 알면 충분히 100% 이해를 하죠. 현금성, 현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자산. 어떤 거 있습니까? 자, 아까도 말했지만 3개월 내 여기도 뭐가 되죠? 3개월 내 여기도 이해되죠? 3개월 내 여기도 이해되죠? 초단기 바로 머니 마켓 펀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바로 즉각 판매가 가능한 바로 초단기 수익 증권을 MMF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3개월 내라는 말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금과 같은 성격, 현금과 같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뭐로 본다? 현금으로 본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예를 들어 국공채가 만기가 3개월 내에 된다. 그 다음에 상환 우선주를 갖다가 3개월 내에 받을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는 증서 3개월 내에 어디 됩니까?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환매. 환매라는 말의 뜻에 굉장히 중요한 게 환은 아까도 제기해서 둥글다란 얘기를 했죠. 환은 바로 되돌린다는 얘기에 환을 갖다 얘기를 하면 됩니다. 다시 리턴 이런 얘기가 되죠. 리턴이란 말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제주 땅이 너무 좋은데 돈이 없어. 팔기는 너무 아까워. 그럼 옆에서 유혹을 하죠. 얘들은 야 평당 내가 1,000만원씩 쳐서 너가 그 땅 요제 땅을 내가 1,000만 너무 심하고 한 100만원에 사줄게. 대신 3년 뒤에 네가 능력이 되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다시 팔아줄게. 대신 그때는 100만원짜리를 뭐 예를 들어서 120만원에 네가 다시 사주는 거. 다시 산다. 다시 사준다. 다시 판다. 요런 조건이 붙은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아까운 땅이니까. 그렇지만 그 땅을 꼭 내가 사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럼 내가 3년간 유예 기간을 주는데 대신 지금 평당 100만원에 내가 사주되 3년 뒤에 네가 123만 꼭 너에게 판다. 그 사람 120평당 해가 준비가 다시 사겠다고 덤비면 팔아야 돼. 요런 조건에 뭐냐 그러면 다시 팔고 다시 사준다. 환매. 이걸 외환을 갖다가 그럴 때는 수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수합이 뭐죠? 바로 외환을 현재 1대 1000의 비율로 내가 팔지만 1개월 후에 1대 1050의 비율로 내가 사줄게. 그리고 다시 팔고 산 걸 갖다 다시 한다는 리턴의 개념을 수합이라. 외환에 대한 이야기가 수합이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 환매, 또 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이런 거는 거의 이해되죠? 외워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될 정도로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뒤에 하나 더 이제 성격을 갖다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현찰로 보는 것과 현찰로 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유용한 걸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